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여기 중랑구사의 재무이사를 맡고 있는 임상봉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그때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중랑구 커뮤니티 케어 연구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간도 짧고 개괄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주제에 장기요양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 진료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시작이 돼서 10년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대표적인 그 노인 돌봄 어떻게 보면 장치입니다. 그 장치에 대해서 우리 의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또 요거를 또 우리 의사들이 또 환자들에게 어떤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그 돌봄 서비스를 연결시켜주는 그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좀 재미는 하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대한신경과의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협의 커뮤니티 케어 TFT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의협이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TFT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환자들이 알아서 이제 의사와 병원을 찾아가고 그러던 내용이었는데 이걸 이제 방문 치료로 바꾸게 되고 이제 의사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 다른 어떤 지역들에게 조금 나눠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의사들의 어떤 권리, 흔히 얘기하는 의권이라고 했습니다. 의권을 이렇게 그동안 잘 지키지 못했는데 더 잘 못 지키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협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TFT라는 걸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커뮤니티 케어라는 말이 2018년도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곳,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이걸 또 하려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니까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일명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으로 이를 지원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고령화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 살게 됐잖아요. 그분들 자제분들도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그 자제분들은 또 그 밑에 자식들도 챙겨야 되는데 더 연세 많으신 그 부모님 세대 80세, 90세, 심지어는 100세까지 살아시는 그분들은 다 케어가 안 되니까 이제 집에서는 케어가 안 되고 병원 또는 시설에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북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였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도 이제 첫 번째 그 어떤 병원, 시설에 대한 어떤 이용 금액, 비용이 너무 급증을 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거기 계신 노인분들의 인권, 나는 집에 가고 싶은데 왜 나를 여기 놔두느냐 이런 인권적인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제 나이 들어서 임종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다시 말하면 잘 살던 곳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실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는 굉장히 빠르고 우리는 사실은 탑다운 방식의 모든 산업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북미나 일본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고령화 속도가 느렸고 지역사회 기반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를 이제 억지로 이제 이 급한 이 상황을 베끼어 맞추겠다고 이제 가져온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벤치마킹한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에서는 지역 포괄 케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조금 따가지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렇게 만들고 그것도 너무 기니까 커뮤니티 케어다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병원에서 퇴원 준비하고 있는 환자분 아니면 제가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노화하고 질병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혼자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못해요. 그러면은 지역 케어회의라는 데서 이렇게 이런 각종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어떻게든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되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는 이제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9년 6월부터 하겠다. 8개 지역을 선정하겠다. 우리가 시군구가 256개가 있거든요. 그게 8개를 신청하겠다 했더니 신청한 데가 이렇게 많았어요. 29개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노인의 4군데, 그 다음에 장애인 2군데, 정신질환자 2군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노인이 이렇게 많이 몰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고령화에 대해서 좀 뭔가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웃긴 건 뭐예요? 이제 정신질환자, 우리 사실 지금 매번 보면은 뭐 기사에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정신질환자의 그런 뭐 어떤 무차별 살인, 방화, 무시무시한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어떤 정신병원, 그 정신장애 센터 이런 데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게 그냥 지역사회로 어떤 들어온다, 안전장치 없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그 겁이 날 수밖에 없죠. 아마도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질환자 2군데 신청하는데 이 2군데 봤는데 이제 2군데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제 4월 달에 났는데 그러면 노인을 5군데 하고 그 다음 장애인 그대로 2곳 하고 정신질환자는 한 곳만 해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제가 정리해서 써놨는데 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의사들이 별로 할 지금 내용이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뭐 경기도 부천시 정도에만 방문진료 의사 하나 끼워넣었지 뭐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의학 코미디케어 TFT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막상 이걸 딱 뚜껑을 열고 사업 내용을 봤더니 뭐 그동안에 이제 있어왔던 단편적인 돌봄 서비스를 또 이렇게 모음집으로 또 만들었구나 지역별로 그걸 지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환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데 의사가 어떤 중심이 돼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인 행위,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가 무르르듯이 끊임없이 연결이 돼서 가는 거를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면 이거는 다 결국에 다 각각 제각기 떨어져 있어서 어떤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노인형도 그게 많으니까 신청 지역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비 지역까지 지역까지 선정을 해서 어떻게든 노인형에 대해서 적절한 이제 이 커뮤니티 케어 그런 어떤 롤 모델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이 아니라 선도 사업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시범 사업은 어떤 롤 모델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그거를 딱 적용을 한다는 거고 선도 사업은 롤 모델은 없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다양하게 해가서 선도 사업을 해서 좀 이상적인 방향을 찾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다행히도 노인형 여기에서 전주시가 사실 우리 중남구랑 비슷하게 건강동행 사업을 했었어요. 1차로 시범 사업을 해서 건강동행 센터가 있어요. 거기. 그리고 우리보다 인력이 더 많아요. 한 명이나 더 많아요. 그래서도 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또 전주시 의사의 회장님도 굉장히 좀 적극적 참여 의지를 보이셔서 의학 커뮤니티 케어 TFT하고 이제 의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여기에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그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그 전주시 의사회에서 연수 교육을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 의사회 회원님들을 모시고 이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에 해당하는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다 공유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9월부터 이제 점점 시행이 될 텐데 그 어떤 진행 과정을 우리도 조금 면밀히 계속 보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이제 조금 엿볼 수 있는 보건복지부하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게 이제 방문진료 시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지금도 이제 방문진료가 이제 거의 바뀌어서 사실 하려면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그 방문진료에 대한 어떤 수가가 지금은 우리 병원에 환자가 왔을 때 보는 그런 어떤 초진수가, 재진수가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요거를 이제 함으로써 방문진료를 했을 때의 어떤 그 진료 수가를 기존 그런 초진이나 재진수가보다는 높게 책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간담회 회의자를 봤더니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용어가 혼용이 되고 있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우동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예약형 왕진, 호출형 왕진이라고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약형 왕진은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뭐 고혈압이나 당뇨 약화가 더 만성질환 환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예약이 돼 있어서 그 시간에 이제 오기가 힘드니까 의사가 가서 왕진을 해준다. 그다음 호출형 왕진은 이제 뭐 환자가 집에 있는데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의사를 부르면 그때 가서 왕진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수가를 지불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실 수가 수준은 뭐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는 한 7만 원 정도는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상하잖아요. 이 내용을 조금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용어가 이제 왕진, 방문진료 두 가지를 합쳐서 재택진료를 하고요. 방문진료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스케줄 하에 이제 그 환자 집에 가서 진료를 하는 거를 방문진료. 계획에는 없지만 환자 요청에 의해 이 재택진료가 이루어지는 걸 왕진으로 따로 나눠놨습니다. 수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기본 방문 진료료가 얼마, 의학종합관리료, 우리 1차 의료 시범사업에 보면은 그 케어 플랜 비용이 제일 비싸잖아요. 왜냐하면은 만성질환 관리를 이렇게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케어 플랜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도 의학종합관리료가 제일 비싸고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거예요. 교통비 뭐 이런 거 다 지금 합쳐가지고 따로 다 나눠져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누군가를 방문해서 치료한다 보면은 일본 그걸로 하면은 약 3천만 5천 3천 원인데 우리는 그냥 7만 원 정도니까 사실 너무나 이게 좀 이 사람들이 또 뭐 이게 귤이 뭐 어디를 건너면 뭐 생계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반형과 호출형 방문진료 모두 그냥 왕진에 포함된 어떤 명칭의 혼용 문제, 의학종합관리료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다는 것, 방문진료 시 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약형은 그렇다 치더라도 호출형 방문진료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 의사 내부에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진료 거부 금지가 법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환자 요청했는데 어떤 진료 거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119가 사실은 워낙 잘 되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또 방문 진료했을 때 의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남아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어떤 그 이름은 안 쓰고 있지만 서울케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지만 어떤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개국 중에 지금 4개국가 하고 있고 올해 중으로 10개국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 연도에 25개국 다 하겠다라는 계획하에 하고 있고 내용은 이제 우리 서울시 각 동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라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이뤄서 이 65세 이상 노인들을 다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혹시나 어떤 혜택을, 어떤 돌봄 서비스를 못 받고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독거 노인 환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 또 시립병원에 있다가 퇴원하시는 분들, 근데 퇴원을 했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일반 병원에서 이분은 이제 서울케어에 맞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은 발굴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네 의원에서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고,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수가도 역시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환자에 대한 나의 어떤 봉사정신이 굉장히 투철하거나 아주 숭고한 어떤 희생정신이 있지 않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기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건소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고요. 보건소에서는 이 서울케어라는 명목하에 보건지수를 계속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사의 카톡방에도 오늘 올라왔지만 사실은 요거는 성케어 때문에 보건지수가 늘린 건 아니고 이전서부터 보건지수가 늘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료 기능이 아니라 어떤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 진행하고 있다 보면은 그냥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거기 진료 기능을 자꾸 넣으라고 푸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민간 의료기관을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다 부담으로 다가오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이 민간 의료기관의 의사 참여하기에는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대비 수가 적절치 못하고요. 또 굉장히 이게 참 일반적인 대부분의 의사가 참여하기 참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배정했는데 또 자치구에서도 예정을 또 이렇게 배정을 하지 않은 또 아까 전에 말씀 나왔던 그런 세부 사업들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추진단이 따로 있고요. 방문진료 시범사업 그쪽 하는 팀이 또 따로 있고요. 아까 전에 서울시 이거는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과에서 하거든요.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네들은 이제 다 이거를 통합해서 하겠다라고 어떤 기치를 걸고 하는데 결국은 그러지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은 서울대 보건의학원 교수님이 2018년도 칼럼도 하나 냈어요. 사회서비스 종류만 200가지가 넘는다는데 제공자, 책임자, 담당 부처, 부서, 재정이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 그렇죠. 또 실제 노인 환자분들 보면 의원,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보건소, 집사회를 순회하고 있죠. 뭐 종합계획과 대책을 세우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어떤 거 2중, 3중 겹치고 어떤 거 빠져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종합대책보다는 연계, 조정, 통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10년 이상 자리 잡고 있는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의사들이 잘 알아서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걸 좀 연결시켜드리면 사실은 거창한 어떤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단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일단은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 기다리는 현실적으로 환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가 봐요. 이게 OECD 보건위원회에서도 보니까 2017년도에서 밑에 달려보시면 일단은 보건의료제도의 핵심 성과 지표로 국가가 공유할 수 있는 지식기반 보건의료제도를 구축해라. 일단 낭비를 차단하고 핵심 조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달 모형을 혁신하고 보건의료제도를 개혁해라. 셋째는 고령화에 대응해 1차 의료 공중보건을 강화하고 건강 불평등을 낮추는 포괄적이고 가치 높은 의료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라라고 OECD 보건장관 회의에서 이미 다 이런 어떤 필요성을 다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 있는 목소리가 그게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WHO에서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의료의 방향은 통합적인 사람 중심의 보건 의료를 해라.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질병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사회를 보건체계 중심에 두고 사람들을 서비스 수혜자의 수동적 위치가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도록 역량을 강화하자. 이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보건의료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일본도 이런 어떤 지금 어떤 도전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자리 잡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의사회에 한번 의사협회에 이제 가서 한번 좀 연수를 하고 왔어요. 방문을 가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왔대요. 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이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거기 표현은 지역 포괄 케어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제일 중요한 팩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골의사 제도, 그다음 두 번째 재택의료, 세 번째는 다직종 제휴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생각해보면 만만한 우리나라에 그걸 접근하는 게 만만한 게 없어요. 일단 단골의사 제도, 우리 의사회에서 얘기 꺼낼 수 있을까요? 네? 단골의사 제도. 우리 주치의제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그냥 매장당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재택의료, 우리 방문진을 저 수가가 저 모양인데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다직종제요. 지금 여러 직종과 지금 열심히 같이 한번 협력을 해서 하자고 하는데, 뭐 여기 슬라이드는 제가 뺐지만, 지금 뭐 이번에 그 커뮤니티 케어 나온 거를 해가지고, 한의사협회, 지금 간호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뭐 치과의사회, 뭐 다 난리 났어요. 다. 예, 어떻게든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그동안 의사가 해오던 어떤 그거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서 직접 다 하겠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다 지금 다 나서졌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좀 제휴가 되고 어느 것 하나 지금 만만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어떻게 하나 봅시다. 그래서 일본은 아까 전에 우리 나왔던 그림 자체가 달라요. 우리 첫 번째 보여드렸던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하고 그림 자체가 달라요. 그 그림에는 뭐 의사나 환자 뭐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딱 가운데 보면 환자가 당뇨 의사를 정해가지고 뭐 전문 의료기관 보내기도 하고 다른 데 연계시켜주기도 하고 지역에서 뭐 어떤 의료 개호자, 우리는 장기 요양을 그리고 요양자원인데 적절한 걸 다 연결을 시켜준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공공의료가 아니라 우리나라랑 비슷한 민간의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치의라는 그런 어떤 개념, 예를 들면 정말 어떤 북유럽에서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내 주치의가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주치의의 어떤 결정에 따라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대신에 이제 단골의사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는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고 최신 의료 정보를 숙지해서 필요할 때는 전문 의료기관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가까이서 의지가 되고 뭐 의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까지도 종합적으로 이제 봐줄 수 있는 의사라 의료 제공 체제의 이상적인 상태라고까지도 사실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요 내용을 주치의라는 표현으로 하면 자꾸 난리가 나니까 다른 단어를 씁니다. 상용의사. 실제로 만성질환에 가지신 분들의 80%가 자주 계속 찾아가는 의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의 뭐 80% 이상은 내 주치의라 생각하고 그 의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를 상용의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대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골의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회가 단골의사 기능연수제도라는 걸 만들어서요. 이런 기능, 여기 6가지 기능, 환자 중심으로 의료를 실천해보자.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이 의사 저 의사 다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의사가 좀 챙기자. 그 다음에 다른 직종하고도 제휴할 수 있게 이 의사가 좀 중심이 돼서 도와주자. 뭐 다른 어떤 복지까지도 좀 도와주자. 또 그 지역에 맞춰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주자. 그 다음에 직접 가서 찾아가서 환자 봐주자. 이런 것들을 단골의사의 기능에 넣었고요. 실제로 이제 도도부연 의사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시도의사회, 군시구의사는 우리 시군구의사회에서도 연수회를 개최를 해서 이런 단골의사 기능 연수제도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 중랑구의사에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뭐 정착이 된다 그러면 상용의사 기능 뭐 연수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조금 커뮤니티 케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사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우리 회원님들 대상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아까 전에 재택의료라고 그랬죠. 고령으로 외출이 어려워지거나 퇴원을 걷기 어려워졌다 등등 있으면 이제 가서 봐준다. 그래서 재택의료는 외래진료의 연장선에 있다. 그 다음에 다직종제휴, 그 지역 내에서 이제 그 다른 직종들을 어떻게든 다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 환자한테 최선의 도움을 주자.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업무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잘 돼야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일본은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일본도 사실은 이게 지역별로 다 너무 달라서요. 지역별로 잘 되는 데는 정말 자리 잡았는데 지역별로 안 되는 데는 자기네 표현으로 노인지옥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협에서 봤을 때는 다 잘 되는 데만 보여줬는데 막상 좀 열악한 지역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일단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해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 우리 있는 자원 중에서 연결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이제 우리 2008년도에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이 재원은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내야 된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 10원 정도가 더 붙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재원분들 월급 주고 계산하실 때. 거기에 그걸로 모여진 재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자체 재원, 그 다음에 환자가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뭐 재가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본인 부담금 내는 거, 이걸로 이제 돌아가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18년도 기준 6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건강보험 지출은 79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조금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모인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거 이 정도로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적자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08년부터 이거 만들면서, 그래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종을 만들어서 이제 노인분들 돌봐드리는 그런 어떤 연령과 학력 제한 없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교육을 일정 기간 받게 되면 이제 이 요양보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체활동 지원이라든지 일상생활활동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 지원, 응급지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사실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학력의 나이 많으신 노동자분들인데 사실 보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기능을 이렇게 좀 고취시켜주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받아서 65세 이상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봤는데 가족분들이 이분 보니까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신청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건강보험공단 안에 이제 장기요양보험공단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 우리 같은 중랑지사에다 그 환자가 이제 너무 그러면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그 실사를 하는 담당자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보통 만약에 의사의 소개서가 필요하다.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자기는 또 내용 공유를 해야지 등급 판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의사한테 소견서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는 그 환자를 보고 소견서 써줄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급판정위원회가 이 중랑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씩 열리고 한 20명 좀 안 되시는 분들이 그 중에 뭐 의사 선생님도 있고 뭐 간의사도 있고 뭐 지역 내 무슨 공장 관장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또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분은 몇 급을 주면 좋겠다. 뭐 이름도 다 가리고 해가지고 등급을 하는데 이 1등급부터 5등급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 표현도 좀 사실은 좀 맞진 않다고 무슨 뭐 소고기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환자들이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다음으로 이제 2등급, 그 다음 3등급. 그래서 대부분 3등급 정도까지 되면 1등급, 2등급, 3등급 되게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뭐 거의 걷기가 좀 힘든 정도로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고, 그 다음 4등급은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5등급은 뭐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안 되시는데, 인지기능만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이걸 5등급을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재가 등급이 있고 시설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등급은 이제 그 요양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등급이고 재가는 요양원 들어갈 수 없고 재가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을 하자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이제 노인 공동생활을 하자는 입소자 9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고 그 이상 되는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고요.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보교,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이거 자세히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큰 데라고 했죠. 거기 서울시기준 210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고 공생은 공동생활가정 공생은 서울시 기준 308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재가급여 중에 방문요양이 가장 많은데요.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그런 어떤 요양보호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서비스를 수행하는 거고, 방문 목욕은 어떤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서 가정에서 그분을 이렇게 다 도와준다는 겁니다. 목욕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니까. 그 다음에 방문 간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전 방문 간호 지시서가 있으면은 이제 그 환자를 직접 가서 뭐 그 간호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고, 이제 주야간보호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어린이집 같은 겁니다. 아침에 가서 이제 등원해서 이제 거기서
프로그램이랑 이런 거 다 하고 그 사이에 가족분들을 다른 생업을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 이분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는 이제 그 연간 180일,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이니까 한 1년 중에 절반 정도만 사실은 이렇게 단기 입소를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다는 거고, 그 다음 복지용으로. 그래서 이제 또 그 외에도 또 하는 게 이제 가족이 이제 요양을 하면 월 15만 원 현금을 지급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은 이제 요양병원에 간병인이 도와주고 간병비가 나가잖아요. 비급여인데 요걸 좀 도와주겠다고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아직은 좀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비용을 보시면은 이제 시설 같은 거 아까 전에 제일 안 좋으신 분이 1등급이라고 했어요. 1등급이 저 시설에 가면 공생이나 큰 시설에 가면 큰 시설은 한 200여만 원, 그 다음에 공동생활은 한 18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여기에서 뭐 식비는 이제 실비로 또 따로 받거든요. 보통 하루에 뭐 한 15,000원 해가지고 보통 한 40만 원 한 달에 하면 그러니까 한 요양시설에서 이런 1등급 환자 한 분 데리고 있으면은 한 250만 원 정도 매출이 생기는 겁니다. 공생은 한 220만 원 정도 매출이 생기는 거고, 뭐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일수별로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이분이 얼마 받을 건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등 아까 전에 190 얼마였잖아요. 200 얼마였잖아요. 그거가 재가 서비스다 그러면은 한 145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재가급여 서비스보다 시설급여 서비스가 한 4배 정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시설급여랑 재가급여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막상 이렇게 돈을 줘도 보호자들은 사실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사실 재가급여 해서 방문요양 서비스 해봤자 하루에 3시간씩 그것도 월화수목금 정도만 하니까 온전히 그 밤 시간이나 뭐 주말 시간에는 결국 자기들이 다 돌봐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차라리 조금 더 비용을 더 들더라도 시설로 가는 게 사실은 경제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재정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좀 보면은 이 커뮤니티 케어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어쨌든 재가를 어떻게든 하겠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또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임대 건물을 할 수 없어요. 자기 건물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생은 이제 임대 건물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에 임대료가 그래도 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중랑구에 공동생활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구를 비교해보면은 우리 구가 거의 뭐 서울시에서 한 1, 2위 정도 할 겁니다. 동생까지 같이 요양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재가복지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터도 이런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 중랑구사회 협동조합에서는 지금 그 홈케어 재가복지센터 거기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좀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장기요양보험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이럴 수 있겠죠.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환자들 중에 이제 뭐 단순히 그냥 약 처방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못 온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이런 걸로 많이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이면은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좀 신청을 해보세요. 이렇게 혼자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게 되면 뭐 시설로 가실 수도 있고 뭐 어떤 재가복지 서비스센터를 통해 가지고 방문 요양이나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왕이면 우리 중랑구 사회에서 어떤 초태의사가 나가는 요양시설로 이제 입소를 하시면 그래도 거기에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중랑구사회 회원님이 가셔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니까 이 환자를 두 번씩 가서 봐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설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재가복지센터도 우리 중랑구사회와 협약을 맡고 있는 홈케어라는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설명 들으시고 거기에서 또 필요한 서비스를 다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중랑구사회하고 어떤 의료적인 부분은 이렇게 자문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다 믿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서비스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어딜 가더라도 아마 훨씬 더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요양시설이나 그 재가복지센터 이런 데서 이제 홍보를 맡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나온 날이 있습니다. 그 등급판정위원회가 끝나고. 그러면 거기 앞에가 다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한번 전화 주시고, 우리 찌라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사실은 많이 그래도 옛날보다 좋아진 거는 맞는데, 이게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은 빈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이동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어떤 이동 서비스가 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든 그 시설 안에서 재가 서비스 안에서 다 해결을 해보고 싶은 게 그들의 마음입니다. 사실 가족분들의 마음인데, 왜냐하면 병원 가면 또 추가 비용이 더 드니까. 하지만 그런 분들이 그 어떤 병원이나 시설도 사실은 어떤 비용의 부담 없이 또 필요할 때는 또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정말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개원의 현실을 보면 이제 사실은 이 수가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면 이게 행정적인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이 다 의사들한테 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 어떤 시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 우리 의료계 현실을 보면은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환자들 빨리빨리 봐가지고 환자 머릿수를 늘리는 게 사실은 그 병원 경영에 제일 도움이 되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 환자 한번 붙잡고 아까 전에 요양 서비스 이런 거 다 설명해줘야 되고요. 다 이거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명 이렇게 자세히 본다는 게 좀 불가능해져서 이 로딩만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지금 그 만관제 시범 사업도 해보면은 이거 뭐 하다가 이거 복잡하고 너무 시간 잡고 하니까 아예 안 해버리잖아요. 중단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요. 마찬가지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단독 개원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경영이 어렵잖아요. 2차 병원들, 그다음 요양병원들 경영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싼 값에 많은 환자들을 봐줄 수 있게 하는 어떤 저비용 구조로서 계속 돌아왔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차츰차츰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주변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말씀 나눠보면 사실은 그냥 이 저비용 구조 그대로 가고 매해 이제 수가 형성을 좀 잘해서 조금씩만 올려주면 나는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어느 정도 환자가 좀 되시는 개원이시겠죠.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강경하신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의사들이 합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이 우리 의사가 원하는 방향이다. 먼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합의를 하라고 옛날서부터 의사회가 있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세분화된 정치 싸움, 너무나 이렇게 아주 그냥 나를 세우는 어떤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저쪽 그 의협같이 큰 데서는 합의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런 의사들, 우리 지역 내 의사들은 조금 이런 분들을 조금 우리가 적극 다른 지역에서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돌봐드릴 수 있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의 어떤 합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죠. 의사들은 과연 변화를 원하는가?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저비용 구조에서의 성공적인 병원 운영을 사실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워야죠. 그리고 또 노인 환자 대상으로 일단 주치제는 아니지만 단골 의사로 등록시킬 수 있을 우리가 캐파가 되느냐. 그 다음 장기요양 서비스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것들을 정말 연계할 수 있도록 의사들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다르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기성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테일러메이드하게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것 같은 의료 행태가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의사들이 진료실 안에서만 진료를 했는데 이제 진료실 밖에서도 좀 활동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사회라는 틀 안에서 교육도 받고 검증도 받고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동업자 정신이 좀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